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생겨나면서 우리 시장은 내림세에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장중 한때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크게 올랐고요. 외국인의 매도세도 거세진 영향에 코스피 6천선도 내줬습니다. 자, 변동성이 극대화된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 지금 펼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수석연구원,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김영환 연구원님, 오늘 시장 너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는 우리가 전쟁 났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좀 세게 맞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동안 맞지 않았던 거를 한 번에 좀 몰아맞아서 이렇게 좀 타격이 컸던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크다, 이런 말도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은 경제 직격이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국이랑 사실은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는 일본도 낙폭이 한국만큼 크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한국이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의 한국에서 유난히 좀 많이 나왔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조금 더 차익 실현 욕구를 또 키우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동 사태 이외에도 지금 영국의 부동산 담보 대출 업체 MFS라고 하는 Financial Market Solutions라는 기업이 네. 지금 파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지난달 말에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간밤에 미국의 사모 대출을 해주는 이 사모 운용사들이 이쪽 익스포저가 있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면서 금융사들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 보통 금융사들이 좀 뭔가 현금을 확보해 놔야겠다라는 의지들이 커지는데 그게 좀 중동 사태랑 맞물려서 한국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해놓자라는 움직임도 조금 연결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시장 좀 보면은 아마 오늘 하락을 보고 신규 매수를 논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좋았다 보니까 보유자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코스피가 지금 7.24%, 코스닥이 4.62% 크게 하락했어요. 패닉셀을 하는 거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겠죠? 예. 사실 제이미 다이먼 회장 얘기도 아까 네. 주셨지만은 사실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네.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처음 생기면 유가도 올라가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 영향을 생각하는데, 여기 간과돼 있는 부분이 지금처럼 올라간 유가 내지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유가의 정점 가격을 떠나서 네.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사실은 중요한데,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생각하고, 우와, 이 정도 왔으면 이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먼저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중동 전쟁이 아주 장기화되고 고유가가 과거에 오일 쇼크 이런 맞아요. 게 있었다시피 그런 시기처럼 가지만 않는다면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는 시기라기보다 오히려 사야 되는 시기가 많이 가깝죠. 오히려 사야 되는 시기. 먼저 일단 김영환 연구원 의견 들어봤었는데 길건우 대표님은 오늘 시장 그러면 어떻게 보셨는지, 사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방송 딱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질문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사야 네. 돼요, 팔아야 돼요? 그 답변 한번 어떤 판단을 좀 얘기해 하세요? 주시죠. 저도 위원님이랑 조금 비슷하면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인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길게 본다라고 하면 오늘 그냥 시총 상위만 쫙 봐볼게요. 삼성전자 9% 빠졌고요. SK하이닉스 11% 빠졌고요. 현대차가 11% 빠졌습니다. LG엔솔 7% 빠졌습니다. 얘네들이 중동에서 싸움 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게 있을까라고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왜 빠졌냐? 그냥 단순하게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셀 때는요, 그냥 악재 이만한 것만 터져도 바로 팝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조금 세게 나왔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때 사냐 마냐는 이 기업들 자체가 갖고 있는 재료들이 없어졌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훼손될 건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21만 전자, 100만 닉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많이 차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재료에 크게 손상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PER 기준으로 볼 때는 완성차 업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로봇이랑 자율주행 업체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PER 오늘 기준으로도 한 거의 16배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훼손만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최근 들어서 조금 올랐던 게 그냥 오로지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숫자가 찍히기 전에는 악재를 굉장히 크게 반영을 하고요. 네.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 섹터 내로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나 뭐 이제 로봇,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살짝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가 뭐 원래 좋진 않았지만 그쵸. 수급으로 올라간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수급은 조금 더 악재를 길게 예.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 이제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대신에 뭐 가장 체크해 보셔야 될 건 오늘 밤에 미국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간밤에 그래도 미국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요 정도 차익 실현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야, 하루 봤는데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데라고 생각하고 뉴욕 시장에서 크게 만약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도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못 사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들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하다가 진짜 너무 올라가 버려서 놓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는 시기보다는 사야 되는 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예탁금이 119조까지 오늘 장 시작할 때는 집계가 됐었는데 오늘 한번 이제 끝나고 내일 얼마 정도가 아직 좀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재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펼치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증시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맞서라, 이런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맞았는지 뭐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같이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에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김명훈 연구원님 최근에 뭐 이렇게 급등도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숫자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찍히니까 마음은 조금 확실히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여기는? 외국인 매도가 결국 가파른 게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판 게 총 다 합치면 한 26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오늘도 5조 이상 팔긴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7조 이상 규모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맞아요. 한 달 동안 삼성전자를 16조 원 넘게 팔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최근 2주 동안에 외국인들이 대거 팔고 있는 중인데 이게 그럼 한국 주식을 안 좋게 보기 때문에 파는 규모만큼의 규모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의 가치가 총 얼마나 커졌냐라는 걸 보면요, 600조 원이 넘게 커졌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 뭐 거칠게 말하자면은 공짜 돈 600조가 생겼으면 이 중에 얼마 정도를 차익 실현하는 게 적절하냐? 정말로 안 좋게 본다면 6조를 다 팔아야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네. 그러면 한 20조 정도 팔았다 이러면은 번 돈의 3% 정도 판 셈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매우 마음이 좀 편해지죠. 외국인 매도가 강력한 뭔가 방향성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해둘 필요가 있었다. 이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국 주식이 뭐 지수 자체가 50%가 올라가는데 미국 장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저절로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는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한국 주식을 줄이고 미국 주식을 늘려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 이 정도까지를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사실은 덜 팔았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아주 안 좋게 뷰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정에 나서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한 달간 외국인이 한 23조 원 가량을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아실 거예요. 최근에 상승장에서 외국인이 아무리 팔아도 사실 그거 다 개인들이 받아가면서 지수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은 안 통하는 시기예요? 뭐 악재가 나온 당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악재가 나온 당일은 뭐
뭐 외국 개인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 호가를 올려가면서 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점점 낮춰가면서 물량 받아주는 경향이 강한데 그리고 약간 장 막판 들어서는 신용거래로 샀던 개인들이 조금 뭐 매도에 나설 반대가 수밖에 좀 없는 나왔군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보통 이제 지수 기준으로 5% 정도 그리고 개별 종목 기준으로 10% 이상 추세가 맞아요. 나오면은 그런 식의 반대 매매 되돌림이 있는 게 경향이니까 그런데 또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반도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그렇죠. 받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조정받은 날 이후에 조금 분위기가 반전돼 있을 때는 오히려 약간 매수 접근을 하려고 하는 개인들도 더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세게 한번 맞았는데 이 흐름이 내일까지도 이어지는지 그렇다고 너무 또 패닉 셀을 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번 좀 맞다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님, 근데 오늘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장 초반에 이 반도체 소부장 보신 분들은 놀라셨을 거예요. 네. 뭐 소부장의 시기가 오는 건가? 이러면서 오늘 뭐 리노공업도 올라갔고 원익 IPS 뭐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그래도 양전을 한 상태로 마감만 됐거든요. 이 흐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걸 보시면은 반도체가 그래도 크게 나빠질 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반도체 투톱 갈 때 사실은 특히 이제 장비 쪽 관련주들이 그쵸. 뭐 한미 반도체나 그다음에 하나 비전 제외하고는 잘 못 갔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고 나니까 조정도 받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나니까 원래 이제 다시 전통의 강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 애들은 아직까지는 훼손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 소부장의 시기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돕니다. 네. 기존대로 뭐 H뱅 관련된 주들만 계속 가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요. 요즘에 새로 또 올라가는 애들을 보면 전공정 애들이 또 가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작년 말까지 보면 전공정 관련주들을 사요 말아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한 1년 반, 2년 동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캐펙스 투자 관련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아마 수요와 공급단에서 공급을 조금 조절을 하고 수요가 굉장히 세니까 이 메모리 가격의 그냥 축제를 굉장히 길게 한번 누려보자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뀐 게 캐펙스 투자에 특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적극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캐펙스 투자 합산하면요 10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 전공정 애들이 많이 쉬었으니까 올해는 조금 이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쟁에 중동 전쟁에 대한 재료가 캐펙스 투자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를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크게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다 국내 공장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로 조금 수혜가 번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기판 관련주들 조금 쉬죠. 그러면 순서상 딴 데서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빠르게 순환매가 딴 데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소부장 내에서도 막 오늘 이제 사실 원익 IPS 오르고 막 솔브레인 가고 리노공업 가니까 야 이제 이건가 보다라고 사시면 의외로 물릴 수 있습니다. 늦을 수 있다. 네, 늦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소부장 내에서 순환이 돌 때 최근에 덜 오른 뭐 기판 관련주들이 의외로 조금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전략은 조금 잘 조금 정하시고 따라 붙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뭐 반도체에 대한 전략 지금 한번 이야기 나눠봤었고 너무 많은 섹터가 내려갔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섹터 아니면 거의 다 뭐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원 연구원님 보셨을 때 오늘 뭐 현대차 그룹주들도 떨어졌죠, 반도체 떨어졌죠. 전력기기 떨어졌죠. 뭐 원전도 일부 종목도 떨어졌습니다. 뭔가 이 대폭 빠진 쪽에서 여기는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게 생각하는 섹터가 좀 있으십니까? 뭐 다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오늘 조정이 너무 크게 나와서 오히려 조금 뭐 기회를 줬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저는 뭐 전력기기 이런 쪽들이 사실 이제 상시
좋은데 좀 비싸서 손이 안 가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담아보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약간 방금 이제 소부장 쪽에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오히려 방산이나 뭐 정유주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순환이 뉴스에 따라서 빠르게 바뀌고 나면은 네. 물론 방산 같은 경우는 중동 쪽에서 계속 수주가 나와야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장기적으로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처럼 한번 상한가가 간 상황에서 사면은 매우 또 편해지지 않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 받았는데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은 전반적으로 좋게 볼만하고 오늘 너무 올라간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꼭 그런 생각입니다.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빠질 때 사야 되는 게 오늘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길건 대표님은 뭐 좀 더 나아가서 종목까지도 코멘트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찍어라. 네,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기판주들 오늘 뭐 사실 많잖아요. 네, 나쁘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전공정에 보면은 의외로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전공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클린룸도 있고요, 덕트 관련된 종목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정이 말 그대로 이거예요. 캐펙스 투자하면 흐름이 어떻게 가냐면 처음에 공장 딱 건설하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그 안에 1차 덕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뭐 특수가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거 통로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네. 클린룸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덕트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캐펙스 투자가 기존 대비해서 30% 작년 대비해서 늘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매출이 30% 업사이드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밸류를 여기다 또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못해도 주가가 전공정 애들이 50%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전공정 관련주들은 사실은 워낙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싸져 있으니까 사실 특정 종목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안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클린룸, 1차 덕트, 2차 덕트는 사실은 똑같아서 네, 이런 관련주들 그냥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기판주들 조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반도체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대로 했으니까 다음으로는 조금 애매한 게 저는 로봇 관련 현대차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현대 모비스도 9% 정도 빠지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1% 정도 빠졌는데 저는 크게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시장 여파다. 맞아요. 여파가 굉장히 큰 건데 반대로 살아난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살아나니까 이 친구들 빨리 살아날 수 있고요. 또 이제 신호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크게 안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음에도 안 빠졌다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로봇도 아직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눈앞에 가장 로봇 관련주들이 가장 눈앞에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사실은 현대차 밸류체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코스피로만 얘기했는데 코스닥도 저는 항상 요즘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좀 못 가는 애들이 있어요. 섹터가. 대표적으로 바이오 애들이 요새 좀 그렇죠. 좀 못 가요. 그래서 뭐 이런 시기 때 사실은 저는 조금 더 사모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뷰티, 미용 이런 쪽들도 사실 못 가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기존에 차익씩 올랐다가 빠진 애들이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저도 그냥 경험상 느낄 때는 아예 관심 없던 섹터로 한 번씩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예 못 올랐거나 수급이 안 왔던 섹터로 튀면서 야 얘네들 실적 어떻게 되지? 1분기 실적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바이오 특정 종목들과 K뷰티 실적 좋은 애들은요 사실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쪽으로 틀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기존이랑은 조금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재밌지 않을까. 네. 네. 이게 장 초반에 코스피는 파란불이었고 코스닥은 강하게 빨간불이 맞아요. 나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 해석을 3월 초에 이제 타임폴리오랑 삼성운용사에서 네.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수급들이 여기로 좀 세게 들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뭐 종가는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지만 맞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 있잖아요. 7%와 4%의 차이. 코스닥의 이런 수급도 지금 매력적인 포인트는 있습니까? 뭐 본다라고 하면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코스피 7% 빠지면 코스닥도 7%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또는 사실은 코스피가 훨씬 더 좀 튼튼하잖아요. 실적이. 그쵸. 그러면 기존에 빠질 때는 사실은 코스닥이 배에 빠졌거든요. 여기서 5% 빠지면 막 10% 빠지고 이 정도 했는데 지금 오늘의 시장을 이제 그냥 조금 더 러프하게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많이 있구나.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다. 네, 있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액티브 자금이 상품 많이 출시되면 네. 많이 올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밑에 애들 걸러낸다라고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걸러내면 이 수급이 결론 위로 또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여전히 이제 저평가되고 있는데 기대감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도 조금 싸다. 라는 기술적인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시기 때 사실은 수급은 코스닥으로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좋습니다.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조금 더 저희가 눈을 넓게 보면서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올랐던 방산, 정유, 해운주들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연구원님, 오늘 일단 방산주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이게 수주 기대감까지 이미 다 반영이 돼서 오른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으로 수급이 그냥 쏠린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의 상승폭 자체를 보면 수급 쏠림이 심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근데 근본적으로 방산주가 좋은 요소가 있느냐라고 하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란이 미국이랑만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군사기지를 제공한 중변 중동 지역들 남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중동 내에서 뭔가 자주국방에 좀 무기들을 체계를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자극하는 부분인데 한국의 방산주들이 주로 수출을 하는 곳들이 첫 번째는 동유럽이고 그 다음이 중동, 동남아 이렇게 되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수주가 잘 나올 만한 배경이 되고 있는 건 맞죠. 그건 맞는데 그게 오늘 하루에 29%가 올라야 되는 수준의 뭔가 변화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금방 나올 수 있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건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내일 추격 매수를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란까지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지역에서 불거지는 것들은 결국은 한국 방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밝다. 이렇게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방사는 그래도 좀 수주를 기대를 하면서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볼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길건우 대표님 오늘 사실 급등했던 이 방산주들이 아니라 좀 그 안에서도 많이 못 오른 종목들을 저희가 주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요즘에 전쟁의 양상은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남자분 세 분 있잖아요. 네. 다 군대에 저희는 갔다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예전에 군대라고 하면 딱 그냥 그 군대 용어로 해볼게요. 보병이 있고요. 포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수송 뭐 이렇게 등등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싸우는 애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았거든요. 재래식 전투. 맞아요.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 유명 개그맨이 재입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병과가 있더라고요. 뭐죠? 드론 조종. 아, 네. 그래 이게 왜 그러냐? 전쟁의 양상이 사실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요즘에 전쟁 나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뉴스로 보시면은 대부분 미사일 날아가고요. 날아오는 거 뒤쫓아가면서 막 격추하거나 아니면 날아오는 걸 지상에서 쏴가지고 같이 맞닥뜨려서 터트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공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방공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통신이에요. 네, 통신이 어찌됐건 빨라야지 쏘는 걸 바로 체킹해서 또 쫓아가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 관련주들이 사실은 조금 더 흐름은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대비해서.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 오늘 사실은 상한가죠. 29.86이면 그냥 완전 상한가, 풀리지도 않고 상한가인 건데 그럼 LIG 넥스원은 중동 쪽에 미사일로 자꾸 전쟁을 하니까 앞에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머지 애들도 자주국방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근 3년 동안 본다라고 하면 사우디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LIG 넥스원의 무기를 많이 사갔거든요. 그럼 다른 애들도 이제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당장 안 되니까 그러면 조금 싸게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럼 방공과 드론입니다.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게 통신인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움직일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예전에 그 풍산 잠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풍산이 의외로 드론 쪽이 강자입니다. 풍산이 드론 만들어요? 네, 왜냐하면 오. 사실은 드론은 누구나 만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드론은 중국산 거 싼 거 막 갖다가 조립하면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탄약입니다. 그 안에 들어간 탄약. 네, 그 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풍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장에 보니까 시작할 때 18%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네, 낮에 한 8% 정도까지 빠졌다가 중간에 12%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기존에 잘 간 애들 말고 그 안에서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라고 하면 아 드론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 네, 그다음에 오늘 RF 머트리얼즈랑 RF 시스템즈가 또 잘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통신인 거죠. 네, 그래서 이쪽으로 흐름은 조금 넘어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방산하면 방산사사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조금 다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드론도 네. 굉장히 지금 체분화해서 맞아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울 때는 드론이 뭔가 효과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드론을 아예 미사일로 격추를 해버리는 해버리니까 것도 그러면 그냥 드론을 단순히 제작하는 쪽보다는 드론 탐지 그쵸. 그쪽으로 그것도 좀 더 있고요. 봐야 되는 걸까요? 앞에서 저희가 그 앵커님이 얘기할 때 광통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밍이라고 하거든요. 드론의 취약점은 뭐냐면 전파에 약해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걸 추격시키려면 전파 막 쏴가지고 무선으로 하던 걸 탁 끊어버리면 얘네들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보완하려고 광통신으로 합니다. 아 그것도 광통신이 네, 있죠. 굉장히 얇고 길게 해서 이거 거리상으로 하면 요즘에 그냥 뭐 이론적으로는 한 20km까지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전쟁에 대한 양상을 효율적으로 바뀌고 긴급하게 대응을 하려면 이런 쪽에 대한 없던 매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기존과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기존에 뭐 갔던 애가 잘 가겠지 요거보다는 이 안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해졌다. 네, 그래서 요 안에서 재밌는 거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드론에 들어가는 탄약이나 아니면 드론 제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광통신이나 네. 네, 아니면 이제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주파수 경매에도 또 포함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은 종목들이. 6G도 곧 하고. 네, 맞아요. 예. 네, 그래갖고 이렇게 조금 해보신다라고 하면 요 안에서 좀 재밌게 튈 것 같아요. 풍사는 또 드론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새롭게 좀 체크가 됐고요. 정유주도 한번 좀 저희 체크해 볼까요? 김영환 연구원님, 일단 정유주들은 지금 상황이 플러스가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긴 한데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또 상황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유주가 좀 이 전쟁이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가 좀 상황이 바뀌는 그 시점이 되는 걸까요? 지금이 탈출할 시점. 지금이요? 예, 정유주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은 다 보유하고 있는 정유 그 원유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네. 일시적으로는 수익성이 좋아지죠. 근데 그거는 뭐 한 개 분기, 길면 두 개 분기까지 있고요. 그 뒤에는 사와야 되는 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는 없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그래서 정유주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좋아지면서 원유가 올라갈 때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공급이 올라갈 때 효과는 한 개에서 두 개 분기 정도로 일시적이다. 그러면 사실 이 주가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사실은 좀 불투명하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전쟁의 수혜주를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좀 짧아질 때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격들이 눌렸던 것들이 다시 튀느냐 이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더 적당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바로 지금이라고 하셔가지고 순간 좀 당황을 했었는데, 네, 정유주. 네, 그럼 또 해운주도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해운은 좀 복잡하다라는 인식도 있고 해서 오늘 해운주도 오르긴 했지만 이 흐름을 언제까지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 길건우 대표님, 해운주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럼 요것도 제가 위원님의 뉘앙스를 이어받아서 요것도 지금. 이것도 지금 근데 해운이 운임이 생각보다 네. 특히나 그 컨테이너 말고 벌크선들은 네. 운임이 꽤나 전쟁 전에도 올라가 많이 있었어요.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게 더 피크를 쳐서 급등 시세가 뭐 다시 또 쉽게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해운주가 올라간 이유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심플해요. 네, 그냥 중동 쪽에 원래 많이 통과해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막았으니까 그쵸.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해운사들은 기존의 물동량을 맡긴 애들한테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니네 네. 돈 더 줘야 돼. 근데 우리 배 돌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어떡할래? 돈 당연히 더 주겠죠. 근데 이게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이득은 없고요. 그럼 장기화가 되면 또 뭐가 문제냐면 앞에서 저희가 유가 얘기했잖아요. 네. 유가가 또 올라가요. 그러면 해운주는 이거잖아요. 물류인데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해서 물류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기름 넣어야지 가는 거니까. 근데 기름 비싸게 사가지고요. 멀리 돌아가요. 이거 그대로 다 정가시킬 수 있을까요? 네, 운임비에.
그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사실은 조금 영향을 받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유가 하락과 연관된 게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뭐 당장 뭐 이번 주에 그러면 이거 바로 꺾이는 건 이건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트럼프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서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어서 하지만 뭐 조금 더 길다라고 하면 뭐 2, 3일 정도 갈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정말 트럼프가 또 탁 손 뒤집어가지고 아니면 이란에서 야 미안하다라고 해서 바꿔버리면은 사실 바로 팍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전한 그 확률로 계산해 보면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는 건 현재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전쟁과 관련된 소식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지 확인해보고 여러분 접근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길건우 대표가 소외받았던 쪽에서 오히려 어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사실 뭐 제약바이오가 아예 조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올릭스, 로켓헬스케어, 에임드바이오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연구원님 보셨을 때, 자 제약바이오 이게 사실 달이 바뀔 때 뭐 크진 않지만 반기나 분기나 뭐 최소 달이 바뀔 때 시장 분위기가 가끔 바뀔 때가 있거든요. 제약바이오의 그 타이밍도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많거든요. 제약바이오는 좋게 봅니다. 어. 예, 제약바이오는 사실 그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에 주가가 한창 좋았다가 끝났어요. 끝나고 끝나 버렸는데 1월이 그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연간 이벤트가 또 올해 있죠. 아스코가 예정돼 있고 아마케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3월부터 4월까지 정도는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AI 회의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 중동 사태 이전부터 계속 있었죠. 주가를 조금 누르는 요인, 특히나 AI 관련해서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뭐 미국의 소프트웨어라던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다 흔들흔들 만들었던 요인인데 사실은 많은 이 반대하는 의견들, 그러니까 회의론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론으로 가야 된다. 그만큼 뭐 AI가 더 발전하면은 새롭게 열릴 분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회의론이 여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회의론을 넘어설 때 어느 분야가 제일 각광받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요. 사실 AI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못하던 거를 제일 강하게 할 수 있게 된 분야가 또 헬스케어죠. 구글에서 딥마인드에서 뭐 단백질의 구조를 밝히고 이런 것들 보면은 지난 예전에는 인간 연구자가 하면은 몇십 년에 걸쳐서 한 5개 하던 거를 뭐 이제 몇백만 개를 그냥 AI가 다 분석을 해버리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AI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잉여가 남게 된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산출인물을 맞아요. 만드는데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사람들한테 올라올 욕구는 오래 살고 싶다. 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AI 이후 넘어서를 생각해봤을 때 제일 조금 간과되고 있는 분야가 헬스케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좀 넓어가지고 AI가 결합되면 AI 바이오, 뭐 프로티나 같이 단백질 분석하는 그런 AI 바이오 기업도 좋고 의료 AI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개를 구분해서 본다면 어디가 더 괜찮을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임상 물질 같은 것들을 새로 만드는 쪽들이 지금으로서는 예, 바이오.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양쪽 다 사실은 지금 그렇게 기대감이 높지 않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AI 회의론과 무관하게 더 강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바이오 일부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제 그 길건 대표하는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제약바이오 당연히 포진은 되겠죠. 근데 그 포진되는 종목들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고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술력이라고 보십니까? 실적이라고 좀 보십니까? 둘 다 하겠죠. 왜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코스닥에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이제 상위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방금 전에 막 얘기하실 때 바이오 질문하길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실은 바이오에서 돈 제일 잘 벌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영업이익이 연에 2조가 넘거든요.
근데 한 번도 배당을 안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좀 해야 되지 않냐. 니네도 좀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코스닥에서 알테오젠이 200억 대긴 하지만 처음으로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이제 바이오라고 하면 그냥 임상해. 좋은 결과 예상돼라고 하면 이제 주가 딱 갔다가 야 미안 오늘 이번 결과는 조금 아쉬웠어. 하지만 우리 보완해서 다음에 잘해볼게. 뭐 오래 쉬었다가 다음 임상 결과 발표되기 한 달쯤 전에 쫙 올라갔다가 또 막 이게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근 3년 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기술 이전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실적으로 찍히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액티브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바이오 기업들 사실 너무 많은데 상위에 조금 몰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하위 쪽까지 수급이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네. 이제 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속가내기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바이오 뭐 사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바이오 쪽을 볼 때 아니면 크게 뭐 기술 구분을 조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 이전 뭐 있는 기업들 당연히 무조건 잘 갈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손이 가는 쪽입니다. 근데 이제 비만이 요새 또 조용해요. 의외로. 근데 비만은 빅파마들도 꾸준하게 얘기하는 거는 여전히 수요는 강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없어서 못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제형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빠르면 올해 말부터는 우리나라 국내 제약사가 만든 비만 약들이 또 시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수주 이야기들이 또 나오겠죠. 네. 그러면 좀 잘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잠깐 내려오는데 지금 ADC 신약 개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빅파마들이 5년 정도 쭉 봐서 R&D 자금 제일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은 또 ADC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오늘 리가캠 같은 경우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리가캠 그래도 오늘 덜 빠지고. 선방했죠. 예. 이제 그게 주가에 조금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도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좋아요. 돈 버는 기업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 또는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남아있는 기업.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수 있는 그 주제입니다. 3월 시작됐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뭔가 시장의 분위기, 주도주의 색깔이 변하는 것 아닐까? 변한다면 우리는 좀 빠르게 감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호 연구원님, 3월 됐거든요. 2월까지 너무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뭐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주도주의 색깔이 변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을 텐데 뭔가 반도체는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예. 그 나머지가 문제죠. 약간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는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그 이전에 자기들 탑픽 IT 하드웨어 쪽에서의 자기들 탑픽을 마이크론으로 가져가다가 엔비디아로 바꿨죠.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 가능성을 좀 시사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하드웨어도 좋지만은 그간에 오랫동안 많이 쉬었던 AI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내지는 뭐 이 그런 뭐 GPU 관련되는 쪽들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하면은 뭐 반도체 병목도 그렇겠지만 직접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 짓는 데 있어서 수획되는 부분들로 조금 더 다시 관심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AI 내에서의 변화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AI 드네요. 내에서 변화 말씀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3월 16일부터 19일 GTC 2026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 대비도 3월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길건우 대표님은요. 여기가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종목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뭔가 괜찮게 보는 섹터 뭐 좀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주도주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이제 오늘 조금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막 저도 투자를 저희들도 하니까 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게 있는데 크게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많이 올랐던 거에서 빠진 애들, 이거 크게 재료 없는데 그럼 내일 미국 시장 보고 하방만 조금 잡으면 야 이거 괜찮겠구나.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뭐 그때그때 이벤트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GTC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 전 구간에는 아마 그와 관련된 기업들 사실은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거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재료 또 뭐 있냐 이렇게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이벤트. 그러면 또 이제 우주 또 한번 나올 때 됐고. 그러면 스페이스 X가 어찌됐건 상장하기 전까지는 이게
퐁당퐁당일 정도로 계속 주기적으로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 딱 또 끝나잖아요. 그럼 또 다시 또 로봇이거든요. 예.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돌 거예요. 그래서 가는 애 자꾸 잡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다음 달에 뭐 있지? 그 다음 달에 뭐 있지? 일정을 예, 예, 따라서. 올해 IPO 일정 뭐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좀 길게 보고 미리 가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3월에 뭔가 주도주 색깔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꾸준히 강한 모습 그 안에서 일정들 살펴보면서 3월 전략 잘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 길건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